이노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소년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우리 특별 게스트 네, 점프보다는 편집장입니다. 그 첫 주는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받았지만 두 번째 주는 이제 너가 들어야죠. 네. 방송 그 짬밥이 없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네. 그래도 게스트란 걸 좀 티 좀 내려고. 네. 그래요. 네. 우리 게스트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정글이에요, 다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살아남아야겠네. 뭐 지난주 우리 정지욱 기자가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나노 분석 이렇게 연병 네. 해주시면서 저희 콘텐츠가 좀 풍성해졌는데 이번에는 이 옵션 외국인 선수 특별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셋째 주 KBL 롱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개 팀 그 2옵션 외국인 선수 한번 상세하게 파보도록 하고, 자 댓글로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 이제 송상영님이 정 기자님 간만에 유튜브에서 봐서 좋네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또 바로 모셨습니다. 네. 아 지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뭐 정지욱 기자가 워낙 그 용병닷컴에서 뭐 방송도 많이 했었고 이제 시즌과 소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구리하는 팬들이 많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충격에 빠지신 분들도 계셨는데 조민우님이 정지욱 기자님만 뒷줄에서 방송했나요? 머리 크기 뭔가요? 그러니까 방송을 아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스몰 머리 굴리지 말라고. 아니 여기가 발 놓기가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줄을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줄 맞췄는데 우리가 크면 어떡하냐. 빅볼과 스몰볼 모두 보여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대하님이 제포이디는 공격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죠. 아직 뚜껑은 안 열어봤지만 위디 보다가 라둘리차 보면 선녀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또. 선녀 같다는 이 표현. 네. 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떤 그냥 정말 그냥 좋다. 만족스럽고 정말. 아름답다. 예, 환상적이다. 이런 의미죠. 요즘에 그런 표현을 쓰나요? 아니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그죠? 사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요? 점프볼의 민증구 기자라고 선녀 같다, 예, 소녀 같다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 다 이번 이상해. 지난번에 그 유동혁 기자가 그 파워 콤비 때문에 네. 약간 올드하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동환 기자가 다이나믹 듀오라고 했잖아요. 네, 다이내믹 듀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렇죠. 다이나믹 듀오가 네. 그 처음에 네. 폴 피어스하고 앤터니 워커 때 나오는 그럼 90년대 후반이거든요. 앤턴 워커 알아요? 아니 그럼요. 예, 저는 엔토한 워커를 보면서 나는 워커홀릭이 되어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저 앤턴 워커를 보면서 제대로 걸었죠. 거기서 거기다. 네. 별 세대 차이는 없다. 그러면 우리 정규 기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그런 표현 어떤- 자체 별로 안 씁니다. 저는. 그럼 뭐 어쩌라고 그 깊이 아닌가요? 깊이. 어떡하라고. 일단 제 성향이 그게 왜 손대범 기자도 그걸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엄청 올라오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이동환 기자가 네. 좀 네. 많이 보고하지 않았나. 네. 나쁜 것 같다. 근데 네. 그렇죠.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유동혁 기자다 보니까 약간. 네. 이거 뭐 완전 썩은 물이야 우리. 원래 후배들은 윗물 들이키면서 크는 거거든요. 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전설의 트리오. 네. 자, 트리오 나갑니다. 전설의 트리. 아, 네. 삼총사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총사. 그렇습니다. 제가 네. 달탄양 하겠습니다. 달상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예.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만라님이 네. 림 프로텍팅 수비적인 측면을 말하는 용어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평가 항목 중에 림 프로텍팅이 있어서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한 두어 분 계셨어요. 네, 네. 정규 기자가 뭐 림프로텍팅이 보통은 이제 말 그대로 림 주변을 지키는 건데 그렇죠. 대부분 블락슛 수치가 높은 선수들이 이제 림프로텍팅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가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기록 중에 페인트 존 실점률이 좀 나와요.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좀 기자들이 보는 자료나 아니면 구단들에서 보는 자료를 보면 페인트 존 실점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선수가 얼만큼 효율성을 내느냐 거기서
좀 측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림 프로텍팅의 수치는 이제 정직 기자 잘 말씀해 주시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블럭싱 능력도 들어가고 또는 이제 그 수직 수비 뭐 이런 부분도 그렇죠. 들어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수비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림도 맞고 링도 맞는 그런 표현이 네, 표현이 둘 다 맞죠. 네. 아 그리고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게 리프로텍팅이라는 용어랑 보드 장악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용어들. 림프로텍팅은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림을 보호하는 능력, 지키는 거죠. 네. 예, 블록션 능력이고 보드 장악력은 리바운드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에서 리바운드를 이제 보드라고 네. 이제 다른 단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두 개는 또 다르다.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좋아요. 예. 자, 제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우리 정직 기자하고 이동 기자가 둘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디 가세요? 아,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고 싶 끝났을 때. 가고 싶어서 너무 못 가서. 네. 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멍이 생기면 이제 벌써- 갈 수도 있다. 벌써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데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아, 잡고 네. 계십니다. 그 이전에 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다.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오상욱님께서 KBL 컵대회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되어서 이 제한적 입장할 수 있게 구단 연구 뭐 지역별로 평상시에 정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무관중 유관중인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네. 지금 상태라면 이제 무관중이 이제 무관중이죠. 유력하고 만약에 이게 좀 풀린다 그러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유관중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무관중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1만 구독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벤트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허웅 선수 유니폼 주기 최고 아닙니까? 네? 저- 지금 뭐 다 필요 없어요. 허웅이잖아. 그렇죠. 동의합니까? 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거의 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의 그렇죠. 아이돌. 네, 그렇죠. 그 홍 선수 이제 그 이벤트로 제가 홍 선수 유니폼 DB 구단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3벌 이제 보내드리기로 세 네. 분한테 했는데 지금 이게 발송이 됐답니다. 아, 발송이 됐고 저희가 지금 그때 이름을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분들은 저희 댓글창에 잠깐만 이게 받았다 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어요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 갖다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 KBL 컵 대회 일정 간단하게 우리 설명 기염이 네.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20초요? 네.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상주에서 열리고요. KBL 10개 구단과 상무 초 11개 구단이 이제 참여를 하고 조별 예선 치른 후에 4강 토너먼트 지난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러고 이게 쫀득쫀득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환 기자가 쓸데없이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쪼여줘야 됩니다. 예. 네, 아니 저희 이제 선수들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네. 24초에 그렇게 쫓기면서 20초도 압박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에어볼 가서 많이 떠드는구나. 네, 그렇죠. 여기에서의 하를 거기서 푸는 거죠. 여기서 쪼여진 거를 거기서 확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에어블 민중 기자나 최정세 기자는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맺힌 한을 푸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민중구 네. 최정사가 공자다. 아, 예, 그렇죠. 막상 거기서 가면은 하는 소리가 정말 그 쓸데없는 소리의 반복이에요, 네. 사실은. 사실상 이동환 기자는 얘기하게 들을 게 거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한풀이고 여기서 알맹이는 여기서.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에어볼 좋은 방송입니다. I love 에어볼. 에어는 어차피 I love 에어볼. 민중구가 하드캐리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중국 거기서는 민중 기자가 알맹이를 얘기하고 네. 저는 이제 제가 한풀이하고, 그렇죠. 예, 최영석 기자 중간에서 그냥 눈치 보고 약간 그런 방송입니다, 여기는. 예. 잘 돌아간다. 에어볼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갑자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일부 순서 KCC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KGC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일부는 삼성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뭐 이 옵션이 미정이었는데 이 옵션이 지금 이제 결정이 거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KCC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KCC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자, 작년에 KGC에서 뛰었던 이 옵션 외국인 선수죠. 이 네. 선수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부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평균점이 한 8.2점 뭐 전체적으로 이제 2대 공격은 저는 좋게 줬고요. 1대 공격은 별로 없다. 인프로텍팅 괜찮고 내구성 괜찮고 멘탈 좋고 그리고 시너지가 저는 KCC에서는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환 기자. 예, 저도 이제 시너지에서 9점을 줬습니다. 이제 볼 없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능하고 이런 부분이 KCC에서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조차인 감독님이 외국인 선수들을 가장 또 요구하는 부분이 희생적인 좀 부분이기 때문에 없이 스크린 걸고 움직이고 그리고 리바운드 사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점수를 전체적으로 높게 줬고 다만 이제 뭐 슈팅력이나 1대1 공격은 아직 KBL 무대에서 많이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아서 좀 낮게 해서 7.6점 이렇게 매겼습니다. 우리 또 네. 정지욱 기자가 지난주에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네. 철저하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저희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좀 다르죠. 일단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이 옵션 중에서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즈는 뭐 평범하니까 8점, 그리고 운동 능력, 스피드 이런 것도 평범하니까 8점 줬고요. 슈팅 능력은 사실 뭐 이 선수가 뭐 아웃사이드 3점 포인트를 많이 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슈팅 능력의 높은 거는 공격 효율을 봤어요. 근데 슈팅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고 특히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득점률이 53.3%인데 KBL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득점률이 86.7%인데 이것은 KBL 상위 1%, 그러니까 거의 KBL 최고급의 트랜지션 성공률을 갖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트랜지션 득점 비중이 17%나 됩니다. 보통은 뭐 하프코트가 91, 많으면 그리고 트랜지션이 9% 아니면 8%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뛴다라는 생각인 건데 그렇죠. 라타비우스는 트랜지션이 17%,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대1 공격은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준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옵션이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풋백 득점이에요.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이 있었고 그다음 피켓롤, 트랜지션, 그다음 커팅 이렇게 득점 옵션이 이렇게 많았는데 1대1 옵션은 하나도 없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1대1 능력은 좀 낮은 점수 그렇죠. 줬고요. 6점을 줬죠. 반면에 2대2 2대2 피켓롤은 8점 줬고 리바운드는 리바운드 수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워낙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풋백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는 8점 줬고요. 림 프로텍팅은 이 선수가 뭐 보이진 않지만 이 옵션 중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이다. 페인트 존 실점률이 네. 낮다는 거죠. 페인트 존 실점률이 36.4%, 그리고 포스트업 실점률이 37.2%. 특히 페인트 존 실점률은 KBL 상위 11%를 기록했다. 그래서 골 밑에서 안정적인 수비, 안정적인 득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사실 이 옵션이 이 정도의 효율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KCC의 전창진 감독이 결국 가장 추구하는 농구가 투포인트 게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KCC는 2점슛 시도가 가장 많았고 2점슛 성공률도 가장 높았던 팀인데 반대로 3점슛은 가장 낮았고 3점 성공 개수도 가장 낮았습니다. 철저하게 투포인트 게임을 하는 팀인데 거기서 최고의 2점 효율을 가져다는 이 옵션이다.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너지도 10으로 줬고 내구성도 뭐 물론 나쁘지 않죠. 나중에는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큰 부상 없이 뛰었기 때문에 내구성도 10. 그리고 멘탈도 출전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응원도 하고 그런 부분도 기대해서 멘탈도 10점을 줘서 라타비우스는 이 옵션으로는 굉장히 높은 8.6점을 제가 줬습니다. 그 내구성과 멘탈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구성, 자 작년에 설린주에서 푹 쉬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푹 쉬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날로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푹 쉬었어요. 맞아요. 이제 힘이 너무 좋아. 이제 맞아요, 딱 맞아요. 할 때고 자 멘탈 푹 쉬었는데 계속 응원해. 그렇죠. 아주 좋아. 그렇죠. 네. 불만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예. 이거를 지금 유동혁 기자가 얘기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2011, 2012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한 명만 뛴 시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보유도 한 명, 출전도 한 명이었는데 이 시즌에 거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갈아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선수가 5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혼자 이런 KBL에서 뛰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지난 시즌에 푹 쉬었다.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응원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말이 참 동일한데 뭐냐 KCC와 어떤 그 시너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찬희 감독의 그런 특성. 근데 이제 전찬희 감독이 투포인트 게임을 철저히 하는데 투포인트 게임이 단지 이제 포스트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대 공격을 주로 많이 그렇죠. 하는 거죠. 난 저는 이 부분에서 라타위 지난 시즌 이제 KCC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타일러 데이비스의 어떤 그
외곽에서 해지한 백이 리커버리가 좀 느리다 보니까. 늦는 상태였는데 라타윌이 거기에서 이제 쭉 치고 들어가는 거 픽에서 롤을 할 때 치고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근데 네. KCC가 그런 점에서 2대 공격에서 어떤 라타윌의 이런 특성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트랜지션도 사실 KCC 어떤 특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전 포인트 게임을 하지만은 트랜지션을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어떤 이제 효율성 갖다가 늘리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라타윌은 괜찮다. 그리고 이 선수가 아마 10에서 15분 정도 소화를 할 것 같아요. 네. 라거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KCC하고는 좀 잘 맞는 그런 궁합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뭐 KCC가 노린다는 소문이 들었던 빅네임은 사실 아니지만은 빅네임이 아닌 걸 제외하면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이동혁 씨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또 하나 변수가 라거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시즌에는 작년과 진짜 똑같을까? 작년에 그 부지런한 어떤 모습, 좋은 멘탈을 그대로 유지할까? 사실 이거는 좀 불안 요소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라거나가 뭐 이제 그 계약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약간의 뭐 불안한 모습, 약간의 게으른 모습 이런 거 보여준다면 전차희 감독이 과감하게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출전 시간을 뭐 20분 정도까지 늘린다든지 이런 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는 설명드릴 때 그런 궁합적인 측면에서 워낙 좋은데다가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 라거나보다 훨씬 활동량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KGC에서 그 요구했던 그런 이제 트랩 수비, 해치 수비 이런 것들을 워낙 한 시즌 동안 워낙 잘 이해하고 그 이제 이행을 해왔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라타비우스가 나왔을 때 또 빛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도 이제 얼클락 여기도 KGC에서 이제 1옵션으로 뛰었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교체된 선수죠. 얼클락인데 자, 저부터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클락은 이제 NBA 출신입니다. 네. 이거 근데 지난 시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저는 뭐 사이즈, 운동 능력 뭐 괜찮고 림 프로텍팅 괜찮고 근데 이제 멘탈에서 저는 약간 좀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의문이냐면 KGC 이제 김승희 감독도 이제 얼클락하고의 어떤 좀 맞지 않은 그런 전술을 사용한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만 고집을 했단 말이죠.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 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단 뭐 내구성이나 팀 케미 이런 부분은 뭐 보통 수준 같아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동원이죠. 네, 저는 이제 7.5점. 예, 저는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이제 2옵션 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작게 매긴 것도 있고, 이제 얼클락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역시 좀 나이적인 부분, 그리고 지난 시즌 KBL에서 보여준 모습 좀 많이 좀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7점으로 매긴 게 많았어요. 다만 뭐 6점이라든지 뭐 그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이즈적인 측면에서 이미 2m 6cm 신장,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버티는 수비도 되기 때문에 좀 8점 매겨서 7.5점 이렇게 줬습니다. 자, 네. 정주 기자. 네, 일단은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이즈는 저는 9점을 줬고 운동 능력, 뭐 스피드 파워는 뭐 평범하기 때문에 7점 줬고요. 슈팅 능력은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옵션, 그러니까 앞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슈팅 능력이 뭐 대단하진 않지만 확률, 효율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클락은 반대로 슈팅 기술은 많죠. 거리도 멀고 하지만 슈팅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선수여서 7점을 줬고요. 그렇죠. 1대1 공격도 역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1대1, 2대2 전부 다 7점 줬고요. 리바운드 7, 반면에 이제 림 프로텍팅이 9, 시너지 9, 그리고 내구성 10, 멘탈 10을 줬는데 일단은 얼클락의 평점이 제가 8.2점인데 현대모비스가 유지학 감독이 바로 얘기했죠. 얼클락을 영입한 이유는 수비로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봤죠. 포스트업 수비 실점률이 43.9%, 아주 괜찮은 수준이고요. 페인트 존 실점률이 37.5%, KBL 상위 15%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페인트 존 실점률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격 효율은 야투가 50%를 넘은 시즌이 커리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윙맨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도 TS가 51인데 사실 3점슛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은 보통 TS가 한 55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51, 거기에 TS가 42 시즌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득점원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도 인상공사가 얼클락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제가 바로 이 얼클락의
떨어지는 슛 효율 때문인데 다만 모비스는 이 선수를 주목한 것이 수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시즌을 하다 보면 또 감내나나 배나나 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제 얼클락에게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하기 시작하면 특히 얼클락은 저는 1옵션인 라션 토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라션 토마스 쪽에서 모비스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 옵션마저도 비효율적인 공격 옵션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아예 다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비스가 얼클락의 공격을 기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악수가 될 수 있겠고요. 지난 시즌에 KGC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기조, 수비, 그리고 우리는 포스트업을 지키는 거를 얼클락이 맡기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그 기조를 끝까지 가져간다면 얼클락은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얼클락이 이제 왼쪽 돌파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 미스매치에서 활용을 한다면 공격에서 굉장히 좀 효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난 시즌에 그런 돌파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롤도 안 준 거 같아요. 롤도 안 줬고 그리고 얼클락의 몸 상태도 그 전성기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건 되는데 그런 이제 외곽에서 어떤 미드 점퍼만 하고 이제 도약하는 첫 번째 스텝을 딱 밟았을 때 어떤 그 코어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올 시즌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모비스는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정juk 기자 말대로 수비의 어떤 그 맞춤형 수비를 하고 거기에서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 정도?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방금 유동 기자가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대모비스 계약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한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얼클락 쪽에 연락을 해서 네. 작년에 이제 그런 점포 위주였던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물어봤대요 직접. 근데 이제 이제 얼클락 측의 답변은 KGC 쪽에서 나에게 그런 롤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최대한 맞춰가려고 했다라고 일단 본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그 말이 다른데. 네. 그죠? 예. 근데 얼클락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제 KGC가 지난 시즌에 사실 이렇게 잘 두각 기대에 비해서는 활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클락의 플레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날카로운 뭔가 이렇게 멋있게 드라이브하는 건 맞지만 깊이 들어가는 횟수가 굉장히 적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떨어지는 효율이 그걸 딱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선수는 결국 공격에서 뭐 가끔 오픈 찬스에서 넣어주는 거 그 정도나 아니면 오펜스 리바운드 참가율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풋백하는 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뭐 함지훈이나 이런 장재석 선수의 공간을 바꿔가면서 하는 와중에 나오는 미들레인지 점퍼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현대모비스 지난 시즌 숏농을 처음 데려올 때 파트너로 데려온 선수가 자키난 간트잖아요. 근데 사실 간트도 이제 공격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런 미드레인지 3점 라인 그런 캐치앤슛 위주의 그냥 외곽 공격수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문제가 몸이 너무 스키니하다 보니까 버티는 수비가 안 되고 이 선수가 있을 때 현대모비스가 원하지 않는 잘 좋아하지 않는 3위 존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얼클락은 사실은 폭발력이 어떨지 몰라요. 슈팅 효율은 모르겠지만 외곽 슛이 되면서 간트보다는 버티는 수비가 훨씬 그래도 괜찮고 신장도 좋은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의 수비적인 업그레이드된 어떤 간트를 뭔가 이제 본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피셜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보면 알겠죠. 네. 얼클락 선수는.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도 이제 경력자 데릴 먼로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네. 이 선수가 오리온에서 뛰었었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네. 뛰었었고 뭐 그때 뭐 괜찮은 외국인 선수였지만 뭐 장단점이 있었어요. 네. 장단점이 있었고 일단 사이즈 8.6이고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7점 줬고요. 네. 그다음에 1대1 공격은 나름 괜찮다. 뭐 파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 시너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 정도고 내구성도 평균 그리고 멘탈은 괜찮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그 패스트 버스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마스터인데 패스를 너무
과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공격에서도 이제 그 팀 동료를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활동력이 떨어지는데 그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KGC가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긴 하지만 김승기 감독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승부처에서는 유동 감독도 그렇고 김승기 감독도 그렇고 전창희 감독도 그렇고 승부처에서는 어쨌든 그 외국인 선수가 뭔가 이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데릴 몬로가 이 부분을 갖다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7.9점 정도 줬습니다. 네, 저는 이제 7.3점. 예, 저는 좀 많이 낮게 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선수가 뛰었던 시즌의 KBL은 장신자도 신장 제한이 있던 시기였다는 점. 그래서 당시와 비교해서 오는 시즌에는 이제 좀 어떻게 인사이드에서 공격력이 더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고 또 다른 두 번째로는 나이가 이제 한 뭐 더 먹었으니까 또 나이가 적잖아요. 84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지욱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에이징 커브의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들을 좀 봤을 때 7.3점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매겼습니다. 네. 정지욱 기자. 전 7.6점을 줬는데요. 근데 사실 6점짜리가 좀 있어서 평균 점수가 낮아졌을 뿐 2옵션 중에서는 괜찮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이즈가 7 그리고 운동 능력은 뭐 6 그리고 슈팅은 7 아주 뭐 평균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1대1은 2옵션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2대2가 7 리바운드 7 림 프로텍팅 6 시너지 9 내구성 9 멘탈 8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난 시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에이징 컵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에이징 컵을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그런 게 있나. 그리고 멀러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대체로 영입하려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기를 유독 이제 열심히 봤었는데 지난 시즌 이스라엘에서 1옵션이 이 선수의 공격 옵션 중 1옵션이 포스트업인데 포스트업 득점률이 62.8% 이스라엘 리그 상위 5%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피켓롤은 그냥 평균치 커팅이 상위 15% 역시 엑설런트고 트랜지션도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평균 12.46점을 넣었는데 야투 성공률이 58.2%. 그러면은 아까 이동환 기자가 오리온 때는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이 있는 시즌이었다 했는데 오리온 때 야투 성공률이 53.6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우리나라보다 신장이 큰 이스라엘 리그에서 58.3. 그러니까 야투율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특히 제가 에이징 커브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TS 지난 시즌에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61.3까지 올라갔습니다. 1대1 공격, 포스트업 특히 이 선수의 제가 이 선수의 1대1 득점, 1대1 공격에 10점을 준 것 중에 또 하나는 어시스트 패스예요. 이 선수가 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시스트 나가는 확률이 많은데 그게 오리온에서는 27.33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10번 공격하면 거의 3번은 어시스트 패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리그에서도 꾸준히 2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이 부분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이 옵션 중에서는 괜찮은 공격 옵션이다. 다만 이제 수비가 문제인데 포스트업 수비는 괜찮습니다. 포스트업 실점률은 43.5. 버티는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페인트존 실점률이 58.5%입니다.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는데 인상공사에서 이 선수에게 뭐 블락슛을 뭐 기대하고 데려오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김승기 감독도 이제 이런 이제 파생하는 공격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하고 데려왔을 텐데 이 선수도 역시 이제 쓰임이 이 옵션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쓰임이 중요한데 이 선수를 수비가 아니고 이런 공격에서 풀어가는 역할. 특히 이제 오세근 선수도 뭐 누구와 잘 어울리겠지만 이 선수와 오세근이 같이 뛴다. 그러면 오세근도 피딩이 굉장히 좋은 센터 아니겠습니까? 약간 비슷한 스타일의 유형의 두 명의 센터를 놓고 인상공사가 물론 이 트랜지션 자체 오세근과 멀러가 같이 뛰면 트랜지션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골밑 1대1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외곽에 찬스를 봐줄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어울리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KGC가 1옵션이 아직 안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정해지지 않았는데 월요일 경기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그 원래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가 결국 거부한 걸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늦어질 것 같다고 하네요. 그 1옵션이 이제 막 들어왔을 때 만약 그 1옵션 가지고 일단은 뭐 한 25분에서 30분 이렇게 뛸 거고 네. 이 데릴 멜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세근하고 같이 만약에 뛰게 된다. 그러면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랜지션이 좀 늦어지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역전의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격에서 어떤 그 둘을 이제 사용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대신에 리드를 지키거나 아니면 뭔가 승부처인데 안정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데릴 멜로와 같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뭐 전성현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문성곤이라든가 이제 여러 그 활동력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데뷔문을 이용한 어떤 공격 옵션 네.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한다면 뭐 이 옵션으로서는 나름 나쁘지는 않다. 네, 특히 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해요. 인상공사가 이제 지금 이재도 선수가 빠져나가고 변준영 선수가 이제 메인 볼 핸들러가 될 텐데 변준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어린 선수다 보니까 잘할 때는 무지하게 잘하지만 못할 때는 약간 헤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센터 둘이 링크를 할 수 있는 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진짜 수비가 좀 불안하고 이 트랜지션이 안 되게 되면 흐름에서 또 말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네.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도 클리프 알렉산더 네. 지난 시즌 KT에서 2옵션 뭐 실질적인 1옵션이었죠. 네. 1옵션이 꼬라지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옵션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뛰었던 네. 클리프 알렉산더 네. 비운의 선수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선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비형 이제 빅맨이고 뭐 사이즈 좋고요, 운동력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높이는 좋아요. 네. 좋고 슈팅 능력 별로 없고요. 1대1 공격 별로 없습니다. 근데 2대2 공격은 역시 그 피켄롤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바운드 괜찮고 근데 림 프로텍팅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시너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그 토종 빅맨들 중에 확실한 어떤 그 보드 장악력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클리프 알렉산더가 이렇게 박아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좀 약하지만 뭐 수비는 나름 이제 안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뭐 공격은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클리프 알렉산더가 중화를 갖다 좀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1점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혁 기자 의견과 비슷한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슈팅력 5점 줬는데 왜 5점까지 내려갔냐면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신장과 운동 그 에너지 레벨과 운동력에 비해서 마무리가 너무 투박해요. 예, 진짜 이지샷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많이 좀 깎으려고 했고 1회 게임도 그래서 좋은 움직임에 비해서 마무리가 늘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점수를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7.1점까지 점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네. 저는 7점은 좋은데요. 일단은 사이즈는 뭐 평범한 순위 8점 줬고요. 운동력은 페인트 존에서 포스트업을 버티는 수비가 좀 되기 때문에 파워 면에서 좀 괜찮다 해서 9점을 줬고요. 슈팅 능력은 5점이죠, 똑같이. 왜냐면 그냥 슈팅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5점을 줬고요. 1대1 공격 6점, 그리고 2대2가 9점, 리바운드 9점, 그리고 림 프로텍팅은 6점, 뭐 시너지 8점, 내구성 9, 멘탈 8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공격으로 보면 효율 높은 백업 센터입니다. 하프코트 득점률이 56.5%인데 준수하네요. KBL 상위 1%. 하프코트에서 주워 넣는 능력은 KBL에서 거의 최상위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격 옵션이 커팅이 첫 번째예요, 선수는. 그거 효율이 베리 굿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 이동환 기자가 피켄롤이 좀 마무리가 불안했다라고 하지만 피켄롤 득점률이 62.2%, KBL 상위 10% 아주 높은 효율을 기록했고요. 세 번째 옵션이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풋백, 이것이 70.4%, KBL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공격이었는데 공격 1옵션, 2옵션, 3옵션이 전부 다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 먹는, 그러니까 주워 먹는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가스공사가 이 선수에게 수비를 기대하고 데려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은 포스트업 실점 자체는 낮지만 림프텍팅이 57.1 푸어입니다. 푸어. 그러니까 약간 어리석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거의 이 수준이고 점프슛 수비 특히 점프슛 수비가
42.1%. 이것도 푸어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수비 옵션을 데려온 선수인데 수비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공격 효율, 그러니까 주워먹는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가 안 됐다. 물론 지난 시즌 KT의 포스트 수비가 거의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비스 보면은 모비스에 있던 센터들, 외국인 센터들은 다 실점률이 내려가요. 모비스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KT의 지난 시즌에 가운데 수비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수치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푸어가 나올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자익스가 다른 리그에서는 페인트존 실점률이 거의 뭐 엑설런트, 거의 뭐 전 KBL에 온 외국인 선수 역사상 최고급인데 삼성의 수비가 워낙 뚫렸기 때문에 베리굿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푸어까지는 내려가면 안 됐었다. 근데 푸어까지 내려갔다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클리프 알렉산더는 아마 한 시즌 초반에 만약에 가스공사가 생각만큼의 승수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클리프 알렉산더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정식 기자 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제 공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알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허운이가 좋은 네. 파트너. 그러니까 컷 같은 경우에도 그 KT가 그 외곽을 넓게 쓰기 때문에 클리프 알렉산더에게 골 밑에 어떤 공간이 좀 많았었고 네. 그런 점을 잘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켓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운이 이제 그냥 받아주는 그렇죠. 뭐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패스를 많이 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공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격의 어떤 약점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선수의 슈팅이 없고 사실 포스트업도 투박하기 때문에 어떤 메이드율 이런 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역시 김낙현, 두경민이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브루클린의 그 디안드레 조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드랍 수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석점, 2대 공격에서 무조건 뚫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클리프 알렉산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치로 많이 하지 않을 뿐더러 해치를 했을 때 어떤 백이 느리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나오는 그 속도의 차이, 이 차이 때문에 많이 뚫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금 클리프 알렉산더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배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가 2대 공격을 했을 때 분명히 이 클리프 알렉산더가 해치를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가 아니고 파이트 스루로 얼마나 좀 따라가느냐 그리고 미드레인지 쪽에서도 누가 좀 커버를 조직적으로 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나중에 멀지 않은 시일에 감독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큰일 나요.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큰일 나요. 이미 기자단 농구대 감독직을 이행하시면서 경험을 쌓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단 다굴리다가 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 왜냐면 그 수치를 잘 얘기를 해주셨고 이 흐름을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모르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삼성이 지금 이 옵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자익스가 1옵션이고 그리고 거의 결정이 됐어요. 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계약서까지 다 쓴 걸로. 계약서까지 거의 다 썼고 지금 KBL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만 안 했지 됐습니다. 그렇죠. 정준 기자가 대표로. 먼저 말씀 여기 주인장이시니까. 제가요? 그럼 아무나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왜냐면 뭐 오리온도 그렇고 지금 삼성도 그렇고 계약이 거의 다 됐는데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갖다 좀 늦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저희 삼성 관계자 쪽에서 또 얘기를 했으면 뭐 나와도 괜찮다,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 오셰프 선수 2m 11의 빌라노바 대학교 우승 멤버이자 주전 센터였고 정권인 장신자원입니다. 이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는 저희가 뭐 평점을 매기지 않았어요. 매기지 않았고 이걸 뭐 오픈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정juk 기자. 일단은 이 옵션 사실
이 옵션을 놓고 삼성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아무래도 힉스가 제가 볼 때 힉스의 사이즈에 좀 아쉬움을 느낀 선택이 아니었나. 특히 이상민 감독의 성향이 새로운 얼굴을 좋아합니다. 이상민 감독의 성향 자체가 그동안 보면은 썼던 외국인 선수를 타구단에 썼던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새로운 얼굴 중에서 마땅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런 사이즈에 좀 주목을 해서, 왜냐면 말씀드렸죠. 힉스 사이즈, 그리고 지난 시즌에 그 나중에 제시 고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선수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진짜 그 LG로 트레이드돼. 어떤 그 둘에게 좀 묵직함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케네디 믹스. 케네디 믹스. 믹스. 그렇죠. 예. 존재감이 이렇습니다. 공부 못하면. 네. 어쨌든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2016년 이제 빌라노바 대학 우승 멤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결승 상대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었어요. 그때 힉스가 네, 거기서 상대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름 정도는 충분히 뭐 알고 있겠죠. 결승 상대팀 선수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또 뭐 작년에 또 이제 믹스랑 또 뭐 좋은 친분 때문에 또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삼성 관계자분께 듣기로는 삼성이 그 이제 또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을 좀 이제 봤지만은 그 선수들이 상당수가 뭐 타리그 간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NBA 도전 계속 해보겠다 약간 이런 의사를 드러내면서 그냥 빠르게 그러면 다니 우세프 이 친구라도, 이 선수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일본 2부 리그에서 뛰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 리그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젊고 좀 어떤 포텐셜이 있는 자원을 데려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거 오기도 전부터 좀 초치인 것 같긴 하지만 삼성이 이제 또 전통적으로 이 옵션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가장 빨리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팀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차원에서 삼성 정말 싫어요.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I love 삼성. 평균적으로. 그래서 일본 2부 리그 뛴 선수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물론 일본 2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도 괜찮은 자원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까지 고민했는데 선택이 이 선수야라고 제가 이제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덜기 위한, 물론 죄송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선수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역시 이제 쓰임새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이 묵직함을 갖고 있는데 이 키를 저는 변치 않는 확고한 철학 중에 하나가 키 큰데 경력이 저 밑에 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데 일본 2부에서 뛰고 있다. 뭔가 다른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쓰임을 확실하게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삼성 다니엘 오셰프 선수가 이 옵션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2m 11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토종 빅맨이 없는 상황에서 센터 자원으로 보강하려고 일단 들어오는 건 보이지만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저도 그렇게 좀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켜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I love 삼성. 저는 세탁기 내지 않습니다. 삼성. 저는 핸드폰도 삼성 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LG 오면은 뭔 얘기? TV는 LG 쓰니까. 자,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정규 기자와 이주연석으로 함께하는 우리 용병 외국인 선수 분석 너무 재밌고요. 자, 2부 순서도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